당신이 집에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집에서 여태 놀기만 했으면서 계란말이는 또 왜 이렇게 짜? 늙으니까 음식간도 못 맞추고 점점 짜지기만 하네? 37년을 바친 결혼 생활이 빗으로 날아오는 말들에 매일매일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은퇴 후 집에만 처박혀서 삼시세끼를 다 먹는 남편을 챙겨주느라 손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정작 제가 받은 건 무시와 폭언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만 붙어 있던 남편이 갑자기 샤워를 하고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동창회가 시작이었습니다. 산책이라는 핑계, 친구가 부른다는 거짓말, 그리고 통장에서 사라진 거액의 돈,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쇼핑 내역, 골프 연습장 회원권, 그리고 결정적인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 39년을 함께 산 남편의 배신 앞에서 평생 단 한 푼 벌어본 적 없는 저는 무섭지만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늘 저에게 제발 엄마의 삶을 좀 살라던 딸의 말을 이제는 들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바보같이 답답하고 등신같이 사는 엄마가 아니라 혼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엄마라는 것을 딸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딸이 저처럼 살지는 않길 바랐으니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꽃밭 인생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죠. 이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남편의 아침 식사 준비가 늦어진다는 것을요. 37년을 반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어제 저녁 남편이 마신 소주병과 안주 그릇이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지 않고 잤구나 싶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일까, 된장찌개를 끓일까 잠시 고민하다가 어제 담가둔 배추김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치찌개로 결정했죠. 쌀을 씻어 밥솥에 앉히고 김치를 썰어 냄비에 넣었습니다. 돼지고기 한 줌, 두부 반모, 대파 조금.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익숙한 동작이었으니까요.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김,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깍두기. 모두 제가 며칠 전에 미리 만들어둔 것들이었습니다. 7시 반쯤 되자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극적이며 거실로 나온 남편은 식탁에 앉더니 리모컨부터 집어들었습니다. 뉴스 채널이 켜졌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채웠습니다. 저는 따끈한 밥과 김치찌개, 반찬들을 차례로 상에 올렸습니다. 밥 차렸어요. 제가 국그릇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떠먹던 남편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눈썹이 좁혀지고 입꼬리가 아래로 처졌습니다. 이게 뭐야? 김치가 너무 시지 않아? 담근 지 얼마 안 된 김치인데. 신맛이 좀 있긴 하지만. 아니, 반찬 좀 성에 있게 해. 매일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하면 어떡해. 지금 나 회사 안 나간다고 밥 대충 차리는 거야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TV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매일 삼시세끼를 차리느라 손이 퉁퉁 붓고 있는데 정작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에 없다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여태 집에서 놀았잖아. 집에서 노는 건 일도 아니지 뭐. 남편이 덧붙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는 거라고요? 그동안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딸 키우고 시댁 제사 준비하고 명절 때마다 20명치 음식을 혼자 준비하고 남편 회식 도시락을 새벽에 일어나
싸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했던 시간들. 이 모든 게 노는 거였나요?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지만 꼭 삼켰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다시 TV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남편의 하루 일과는 뻔합니다. 아침 먹고 TV 보고, 점심 먹고 TV 보고, 저녁 먹고 소주 마시고 자고, 몇 해 전 식품 제조업체에서 정년 퇴직한 이후로 줄곧 이런 생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9년을 일했으니 좀 쉬어야겠지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록 좀처럼 남편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산책이라도 나갔다 오는 게 어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눈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산책은 무슨, 다리도 아픈데 뭐하러 나가.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몸이 더 안 좋아질 텐데. 당신이나 신경 써. 나는 내가 알아서 해.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물을 틀고 그릇을 닦으며 문득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팼고 입계리는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허리도 조금 굽은 것 같았죠. 69살.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남의 밥을 짓고, 남의 옷을 빨고, 남의 기분을 맞추느라 제 인생을 통째로 갖다 바쳤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남편은 이미 소파에 누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연예인들이 떠들며 웃고 있었고 남편의 코 고는 소리와 뒤섞여 묘하게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딸 지원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통화 가능해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의 신호음 끝에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응, 딸.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 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빠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TV만 본다고, 나를 하녀처럼 대한다고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어렸을 때부터 딸아이가 클 때까지 명절 때마다 제가 혼자 음식 준비하는 모습을 봤고 남편이 집에만 오면 소파에 누워 가만히 TV만 보는 모습은 같이 살때지겹도록 봤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딸은 취직이 되자마자 독립하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적은 월급에 월세가 부담이었을 텐데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던구요. 한편으로는 딸이 나가는 게 서운했지만 딸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딸도 보기 싫어하는 아빠, 늘 답답해하는 엄마를 딸도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늘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말했던 것 같네요. 응, 뭐. 그냥 똑같이. 아빠 밥 차려주고. 엄마 아직도 그렇게만 살 거야? 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지원아, 엄마 언제까지 아빠한테 그렇게 매여 살 거야? 제발 좀 밖으로 나가서 친구도 사귀고 소일거리라도 해봐. 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오라고요? 어디로 나가요? 39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디로 나간단 말인가요? 저는 평생 돈 한 푼 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 생활비를 받아 쓰고 남편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살고 남편의 그늘 아래 숨어 지냈습니다. 통장에 제 이름으로 된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죠. 나이 69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가능이나 할까요? 엄마도 그러고 싶지. 근데 지원아, 엄마가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엄마 요리 진짜 잘하잖아. 밖에서 일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엄마 손맛 진짜 최고라니까 몇 번을 말해.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일을.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정말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엄마. 딸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아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다고 인정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40년이 모두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알겠어. 엄마도 생각 좀 해볼게. 겨우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1월의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낙엽이 떨어져 바닥에 쌓이고 있었죠. 저도 저 낙엽처럼 어디론가 떨어져 내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해진 걸까요? 아무도 제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저 스스로도 제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깨어나 다시 식사를 찾았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구이, 깍두기. 평범한 저녁상이었죠. 남편은 밥을 먹으며 또 한마디 했습니다. 계란말이 너무 짜. 간 조절 좀 해. 음식이 점점 짜지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식사를 마치고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냈습니다. 혼자 마시는 소주였습니다. 저에게 한 잔 권한 적도 없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TV를 보며 소주를 마시고 취해서 자고 다음날 또 똑같은 하루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밤 10시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이 집에서, 이 사람 옆에서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작고 날카로운 의문만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이, 이 생활이, 이 모든 것이 저를 천천히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소파에만 붙어 있던 남편이 달라진 건 어느 토요일 아침부터였습니다. 평소처럼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가 방 안에서 계속 들렸죠. 무슨 일인가 싶어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보, 뭐 찾아요? 응, 그냥 옷 좀 정리하려고. 남편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옷을 정리한다고요? 1년 내내 똑같은 추리닝만 입던 사람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물어봐야 제대로 된 대답이 돌아올 리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남편이 샤워를 했습니다. 주말에 샤워를 하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평소에는 이틀에 한 번도 귀찮아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샤워를 마친 남편은 옷장에서 오래된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흰색 셔츠였는데 구김이 많이 가 있었습니다. 다림질 좀 해줘. 남편이 셔츠를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리미를 꺼냈습니다. 다림질판을 펴고 물을 채운 다리미를 달궜습니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뜨거워진 다리미로 셔츠의 주름을 펴나갔습니다. 다림질을 하면서 슬쩍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중학교 동창회. 동창회? 언제부터 동창회를 나가셨다고?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 나도 사람 좀 만나야지. 남편의 목소리에 묘한 들뜸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설레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림질을 계속했습니다.
셔츠에 주름이 펴지면서 하얀 천이 반들반들해졌습니다. 남편은 다림질한 셔츠를 받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하는구나. 나가서 술만 마시고 들어오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차려입고 나간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불안했지만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남편은 평소와 달리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죠. 현관에 신발을 벗어놓는 동작도 가벼웠습니다. 동창이 어땠어요? 좋았어.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 만나니까 좋더라. 다들 잘 지내고 있고. 그 말만 남기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벗어놓은 셔츠를 들어 빨래 바구니에 넣으며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셔츠에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거든요. 달콤하고 화사한 냄새였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머리를 빗고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TV만 보던 사람이 갑자기 외출이 잦아졌죠. 처음에는 동네 산책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서관에 간다고 했고 며칠 뒤에는 친구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당신 요즘 자주 나가네. 그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좀 돌아다녀야 건강에도 좋잖아. 남편의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집에만 박혀 있으면서 건강은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 타령을 하다니요. 제 마음속에서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외출한 사이 청소를 하다가 옷장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영수증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카페 영수증, 골프 연습장 영수증. 금액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한 끼 식사에 15만 원이라니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혼자 이런 곳을 다닐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다녔다는 뜻이었죠. 영수증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산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언제 샀는지도 모를 옷이었죠. 검은색 티셔츠에 목 부분이 V라인으로 파인 디자인이었습니다. 그 옷 새 거예요? 응, 며칠 전에 샀어. 돈이 어디 있다고 옷을 사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평생 일해서 번 돈인데 내 맘대로 못 써?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제 가슴도 함께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시금치나물과 김치. 평범한 저녁 식사였죠. 남편은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을 보며 씩 웃기도 했습니다. 제가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마치 저는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누구랑 연락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 화면을 끄며 대답했습니다. 친구.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 친구 누구요? 있어. 말하면 당신이 아나. 왜 자꾸 물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거든요. 제 질문을 피하려는 듯
국그릇을 들어 국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진실을 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갑자기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통장 잔액 부족 안내 문자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에는 항상 여유 있게 돈이 들어 있었는데 말이죠. 은행 앱을 켜서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ATM 인출, 카드 결제, 계좌 이체, 모두 남편이 한 일이었습니다.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니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골프장, 평소 우리가 절대 가지 않던 곳들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남편이 받았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예요? 밖에 있어. 왜? 무슨 일이야? 통장에서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갔어요. 이거 당신이 쓴 거예요? 그래, 내가 썼어. 필요한데 썼으니까 신경 꺼. 필요한 데가 어디예요? 한 달도 안 됐는데 100만 원씩이나 넘게 쓰면 어떡해요? 우리 생활비가 얼만데요? 시끄러워. 내 돈 내가 쓰는데 당신이 왜 참견이야? 평생 벌어온 돈 좀 쓰면 안 돼?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귓가에서 뚜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눈썹이 한가운데로 모이고 입술이 일자로 굳어졌습니다. 안 자고 뭐해? 당신 누구 만나요? 친구 만난다고 했잖아. 귀가 먹었어? 거짓말하지 마요. 영수증 다 봤어요. 고급 레스토랑, 골프 연습장, 카페. 친구랑 그런 데 다녀요? 그것도 매일같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여자친구 만나. 중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옛날 친구야. 그게 뭐 어때서? 뭐가 어떠냐고요? 당신 혼자 살아요? 우리 결혼한 지 39년이나 됐어. 결혼했으면 뭐. 나도 좀 노후는 좀 멋지게 살고 싶다고. 당신이랑 사는 게 재미있어? 맨날 집에서 잔소리만 하고. 그거 말고 우리가 뭐 살갑게 지내는 사이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멋지게 살고 싶다고요? 저와 함께 사는 게 멋지지 않다는 말인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이 흔들리며 액자 하나가 삐딱하게 기울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쉽게 저를 배신할 수 있다니. 저는 도대체 이 사람에게 뭐였을까요? 그저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하녀, 가정부였을까요? 새벽 4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일어나 씻고 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 저는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졌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옷장 구석에서 검은색 가죽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남편이 쓰던 낡은 갈색 지갑이 아니었어요. 새 지갑이었죠. 가죽 냄새가 아직 새 것처럼 났습니다. 지갑을 열자 카드 몇 장이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제가 본 적 없는 또 다른 카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언제 이런 걸 또 만들었을까요? 지갑 안쪽 주머니에서 영수증 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급 한정식집, 프랑스 레스토랑, 백화점 명품관, 골프장, 와인바. 영수증마다 적힌 금액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난 돈인가요? 한 끼 식사에 50만 원을 쓰다니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카드 대금 연체 안내. 미납 금액 580만 원.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580만 원이요? 저는 당장 은행 앱을 켜서 확인했습니다. 남편 명의 카드가 3개나 있었고 모두 한도까지 긁어쓴 상태였습니다. 거기다 마이너스 통장에서도 200만 원을 빌린 상태였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제 손에는 여전히 영수증 다발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하나하나 펼쳐보니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최근 2달 사이의 것들이었죠. 중학교 동창회 이후부터였습니다. 정확히 그날 이후였습니다. 저는 앱을 열어 통장 내역을 더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 비상금 통장에서 500만 원이 인출돼 있었습니다. 딸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적금도 중도 해지돼 있었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 탁자 위에 영수증들을 모두 펼쳐놓고 기다렸습니다. 은행에 가서 정리한 통장 내역도 함께 놓았죠.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탁자 위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뒤진 거야? 내 방을 왜 함부로 뒤져? 그게 중요해요? 지금 당신이 얼마나 돈을 썼는지 알아요? 내 돈 쓴 건데 왜 당신한테 말해야 해?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은행 문자 화면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카드 연체 580만 원. 이게 당신 돈이에요? 우리 집 예금 통장에서 빼간 돈이잖아요. 비상금도 다 빼고 적금도 해지하고. 그래, 내가 평생 벌어온 돈인데 내가 쓰면 안 돼? 지금 남은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펑펑 쓰면 어떡해요? 1,00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2달 만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나왔죠.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귀찮다는 듯이요. 아휴, 시끄러워. 그 여자한테 쓴 거 맞아. 미라라고 중학교 때 첫사랑이었던 친구야. 남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렇지 않은 일인 것처럼요. 제 가슴에 뭔가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첫사랑? 그래서 집안 돈을 다 빼서 저렇게 당당하게 썼다고 말하는 저 사람이 미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우아하고 예쁜지 알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대로더라고. 당신처럼 맨날 잔소리만 하고 어두컴컴하게 있는 게 아니라 밝고 나를 인정해준다고, 나를 남자로 봐줘. 잔소리? 당신이 나한테 하는 게 잔소리 아니에요? 남자? 그 여자가 당신을 남자로 봐주면 뭐 어떻게 할 건데? 뭘 어떻게 하긴, 나 이제 미라랑 살 거야. 당신은 당신대로 알아서 해. 남편이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옷가지를 막 집어넣고 있었어요. 셔츠, 바지, 양말까지 마구잡이로 쑤셔 넣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대로 나가면 진짜 끝이야. 나도 더 이상 못 참는다고. 그래, 나갈게. 각자 편하게 살자고. 나도 이제 좀 멋지게 살아볼래. 그럼 이혼하고 나가.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39년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결코 후회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혼? 좋아. 그렇게 하자. 어차피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당신 같은 여자랑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나아. 남편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에 돌아보며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정화야, 난 노후는 좀 폼나게 잘 살고 싶어. 당신은 그냥 여기서 계속 그렇게 살아.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나갔습니다. 가방 끄는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지고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에도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빠가 집을 나갔다 지원아. 뭐? 아빠가? 진짜로? 딸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동창회 외도, 돈 문제까지 모두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2달 만에 쓴 것도 말했습니다. 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잘했어. 이혼해. 그런 사람이랑 더 이상 살 필요 없어. 근데 지원아, 엄마가 혼자 어떻게 살아? 돈도 없는데. 엄마, 걱정하지 마. 나랑 살면 되지. 내가 도와줄게.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서 상담하고 집에 남은 증거자료 다 챙겨놨고.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이제 정말 벗어나야 한다는 각오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화야. 내가 망친 내 인생은 안 보이니. 그래, 이제 나도 진짜 벗어나야겠다. 나를 위해 살아야 해. 거울 속 제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 딸 지원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과 노트북을 들고 있었죠. 거실 소파에 앉은 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엄마, 일단 변호사 상담 예약했어. 모레 오전 10시예요. 변호사라니. 그게 꼭 필요할까? 당연히 필요하지. 아빠가 저지른 일들 다 제출해야 해.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아내야 하고. 딸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런 딸에게 저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 모든 카드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마이너스 통장 개설 기록들. 딸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내역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원아,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의 눈빛은 단호해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뭘 얼마나 잘해줬어? 그동안 엄마는 아빠 뒷바라지만 했잖아. 근데 아빠는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엄마를 하녀처럼 대했잖아. 이제라도 엄마 몫을 제대로 찾고 엄마도 엄마 개인의 인생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집에만 있는 사람을 살 거야. 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저 스스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알았어, 지원아. 엄마가 해볼게. 잘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엄마, 당근마켓 앱 깔려 있어? 당근마켓? 그거 지금 내가 깔아줄게. 동네에서 중고 물건도 사고 팔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어. 엄마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으니까 깔아서 천천히 보면서 한번 알바 지원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딸이 제 휴대폰을 가져가 앱을 설치해 줬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가지 동네 일자리 공고가 떠 있었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 반찬 가게 아르바이트, 청소 도우미. 69살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엄마는 요리를 정말 잘하잖아. 반찬 가게나 식당 일자리 한번 알아봐. 너무 무리하는 일자리 말고 몇 시간 가볍게 할 수 있는 알바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 손맛이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거야, 정말로. 딸의 말에 조금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요, 저도 뭔가 할 수 있어요. 평생 집에서만 요리했지만 밖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틀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딸이 함께 동행해줬죠. 사무실은 생각보다 아담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아 씨. 이혼 상담 예약하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자, 그럼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남편과의 삶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약 40년간의 결혼 생활, 남편의 무시와 폭언, 최근의 외도와 재정 파탄까지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증거 자료는 가져오셨나요? 딸이 준비한 서류들을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제가 사진으로 찍어둔 문자 메시지와 통화 목록, 마이너스 통장 개설 기록까지 증거는 충분하네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재정적 책임 방기, 이 두 가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고요. 재산이라고 해봤자 집 한 채랑 예금 조금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법적으로 부인께 유리한 조건이에요. 남편분의 잘못이 명백하니까요. 재산의 반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 정도면 제가 혼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걸립니다. 상대방이 재산 분할에 이의를 제기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엄마 인생 시작하는 거야.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 그래, 고마워 지원아. 내가 없었으면 엄마 혼자 못했을 거야. 엄마, 이제 천천히 일자리도 알아보면서 뭔가 해야 오히려 마음이 편할 거야.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당근마켓 앱을 열어봤습니다. 여러 일자리 공고 중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 반찬가게 예찬 반찬에서 주방 보조 구합니다. 나이 무관. 요리 경험 있으신 분 환영.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반찬가게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찬 반찬 주방 보조 공고 보고 연락드립니다. 면접 가능할까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답장이 올까요? 69살인 저를 받아줄까요? 10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에 가게로 오세요. 주소는 이렇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면접이에요. 제 생애 첫 면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예찬 반찬을 찾아갔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반찬 가게였지만 깔끔하고 정돈돼 있었습니다. 진열대에는 갖가지 반찬들이 놓여 있었죠. 갈비찜, 고등어 조림, 잡채, 무생채, 멸치볶음.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면접 오신 분이시죠? 제 또래로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짧은 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네, 박정아입니다. 말순이에요. 강말순. 편하게 사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요리 경력은 얼마나 되세요? 어디서 일하셨어요? 아, 그게 사실 집에서만 했습니다. 어디를 다니지는 못했고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경력이라고 할 것도 없었네요. 집에서요? 그럼 식당이나 가게에서 일해본 적은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집밥 손맛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번 요리 솜씨 좀 볼까요? 저기 주방에 재료 있으니까 간단하게 뭐 하나 만들어 보세요. 말순 사장님이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시금치, 콩나물, 당근, 멸치 같은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금치나물과 견과류 멸치볶음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금치를 다듬어 끓는 물에 데치고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짰습니다. 다진 마늘, 참기름, 국간장, 깨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무쳤죠. 40년간 손에 익은 동작이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접시에 담아 말순 사장님께 내밀었습니다. 사장님은 젓가락으로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 이렇게 빨리 만드시고 손이 빠른 편이시네요. 그리고 이거 두 개 다 진짜 맛있는데요. 간도 딱 맞고 참기름 향도 좋고. 정아 씨,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어요? 시급은 일단 기본급이고 하루 5시간 근무해요. 파트타임으로 근무해 주세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합격이에요. 제가 합격했어요. 69살에 처음으로 취직을 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느껴졌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원아, 엄마 취직했어. 진짜요? 엄마, 축하해요. 딸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언제 이렇게 웃어봤나 싶을 정도로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정아야. 늦었지만 괜찮아.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을 살면 되는 거야. 거울 속 제 눈에는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늘부터 출근이에요. 69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직장에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옷장을 열어 무엇을 입을까 고민했습니다. 평소 집에서만 입던 편한 옷들 뿐이었어요. 결국 가장 깔끔해 보이는 검은색 바지와 흰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색했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예찬 반찬에 도착한 건 8시 50분이었습니다. 정아 씨, 일찍 오셨네요.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말순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은 생각보다 넓었고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여기 봐요. 이게 오늘 만들어야 할 반찬 리스트예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고등어 조림, 계란말이. 이 5가지만 맡아서 준비하면 돼요. 사장님이 메모지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료들을 확인했습니다. 익숙한 재료들이었어요. 집에서 만들어 온 것들이었죠.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시금치를 다듬고 콩나물을 씻고
멸치의 내장을 제거했습니다. 칼질을 하고 냄비에 물을 올리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는 동작들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제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요. 2시간쯤 지났을 때 5가지 반찬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말순 사장님이 하나씩 맛을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정아 씨, 이거 진짜 맛있어요. 특히 이 고등어 조림 간이 딱 맞고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칭찬을 받는 게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앞으로 조리는 거의 정아 씨가 맡아주셔도 되겠는데요. 저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사장님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37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었어요. 젊은 엄마들, 할머니들, 직장인들. 모두 반찬을 사러 온 사람들이었죠. 사장님, 오늘 고등어 조림 있어요? 네, 있어요. 오늘 아침에 새로 만들었어요. 말순 사장님이 제가 만든 고등어 조림을 포장해 줬습니다. 손님이 집에 가서 먹어보고 맛있다고 생각해 줄까요? 괜히 걱정이 됐습니다. 오후 2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길가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가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을요.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자유로움도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으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일을 했어요. 제 손으로 돈을 벌었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았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퇴근하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말순 사장님과 직원들과도 친해졌고요. 아, 사장님. 지난번에 사간 갈비찜 진짜 맛있었어요. 남편이 2그릇이나 먹었다니까요. 한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갈비찜이었는데 옆에서 그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 맛있게 먹어준다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일한 지 한 달이 딱 되던 달 말순 사장님이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예상보다 더 두툼했어요. 정아 씨, 이번 달 월급이에요. 조금 더 넣었어요. 네. 정아 씨 덕분에 매출이 늘었어요. 손님들이 다들 정아 씨 손맛을 칭찬하더라고요. 첫 월급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받는 월급이었죠. 봉투를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5만 원권 지폐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번 돈. 이렇게 따뜻한 거였나요? 그동안 남편 돈으로 생활하며 눈치를 봤던 제가 이제는 제 돈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다니 모든 게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원아, 오늘 엄마 첫 월급 받았어. 진짜? 너무 축하해 엄마가 한턱 쏴야겠네. 딸의 목소리에서 자랑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웃음이 났어요. 지원아, 엄마가 처음으로 너가 먹고 싶은 거 사줄게. 그날 저녁 딸과 함께 동네 소고기집에 갔습니다. 제가 계산했어요. 제 돈으로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 때의 그 뿌듯함이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거 정말 멋져. 엄마가 지금이라도 자유로워 보여서 난 너무 행복히윽해. 고마워, 딸. 내가 없었으면 엄마 못했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길 건너편에 익숙한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바로 남편과 미라였어요. 남편은 미라의 손을 잡고 있었고 둘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딸도 그들을 봤는지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엄마, 무시해. 우리 그냥 지나쳐가자.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죠. 남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리고 미라와 함께 지나쳤습니다. 마치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요. 그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둘은 대체 왜 저렇게 행복하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건지 화가 났습니다. 엄마, 괜찮아?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저것들 보니까 엄마가 진짜 더 혼자 일어서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나약하게 살지 않을 거야. 집에 돌아와서 변호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다리는 게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찬 반찬에서 일한 지도 석 달째였죠. 이제는 가게 일이 손에 익었습니다. 손님들도 저를 알아봐주고 말순 사장님과도 친구처럼 편해졌어요. 사장님의 요청으로 일하는 시간도 더 늘어나다 보니 조금씩 저축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씩 모이는 걸 보면 뿌듯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혼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재판 당일 딸 지원이 함께 법원에 동행해줬습니다. 법원 건물은 웅장했고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발소리가 메아리쳐 울렸죠.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법정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 엄마가 이길 거니까. 딸이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남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도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잠시 후 판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중년의 여자 판사님이었어요. 안경을 쓴 모습이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주장하십시오. 제 변호사님이 일어나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피고 노태길은 39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중 중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정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결국 가출하여 현재까지 그 여성과 동거 중입니다. 2달 만에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고 비상금과 적금까지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 증명서, 그리고 남편이 미라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모두 제가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서류 더미가 판사님 앞에 쌓였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예리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는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 측
반박하십시오.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중년 남자 변호사였어요. 판사님, 피고는 정년퇴직 후 우울증과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37년을 가장으로 일하다 갑자기 은퇴를 하고 나니 공허함에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피고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산 분할은 50대 50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고 역시 가정생활을 함께 영위했으므로 절반이 적절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반성한다고요? 반성하는 사람이 동거를 하고 있나요? 판사님, 제 변호사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고 박정아 씨는 39년간 가정을 돌보며 피고의 경력 형성을 도왔습니다. 회사 도시락, 회사 상사 경조사 밑반찬까지 모두 원고가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하녀처럼 대했고 심지어 집에서 노는 것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게다가 2달 만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외도 상대에게 사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판사님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은퇴 후 집에만 있는 게 너무 답답했고 우울했습니다.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취급했던 아내가 은퇴 후 저를 무시하는 태도로 자존심이 상했고요. 무시? 그건 당신이 늘 나에게 했던 거지.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은 37년을 내내 나를 부려먹기만 했어. 은퇴하고 놀면서도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나가다가 여자 만나기 시작하면서 뻔질나게 나간 거잖아. 거짓말을 해도 정도껏 해.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판사님이 다시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죠. 법정 안은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어요. 판결하겠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이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꿀 거예요. 이 사건 피고 노태길의 부정행위와 재정적 배임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원고는 39간 가정을 돌보며 피고의 경제활동을 지원했으나 피고는 이를 폄하하고 외도 및 재산 낭비를 자행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박정화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 6피고 4로 정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판사님이 망치를 탁 쳤습니다. 원고 승소. 판사님의 그 한마디가 제 37년 인생을 구원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나오자 옆에서 딸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겼어. 엄마가 이겼어요. 딸의 목소리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꼭 껴안았어요. 37년 만에 찾아온 자유였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떠났고 남편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 축하해. 진짜로. 고마워, 지원아. 내가 없었으면 엄마 여기까지 못 왔어. 우리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뭐 하고 싶어? 글쎄, 일단은 예찬 반찬에서 계속 일하려고. 말순 사장님한테도 인정을 받고 있고 사람들이랑도 친해져서 일하는 게 좋아. 엄마 이름으로 반찬 가게 차리는 건 어때? 뭐, 내가 엄마 손맛이면 충분히 가능해. 내가 브랜딩이랑 마케팅 전문이잖아. 내가 도와줄게. 작게라도 엄마 가게로 시작해봐. 내가 모아놓은 돈도 있어. 엄마한테 내가 투자할게. 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 이름으로 가게를 연다니 상상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지원아, 엄마는 경험도 부족한데. 엄마 경험은 39년을 집에서 쌓았고 지금 예찬 반찬에서도 잘하고 있잖아. 엄마라면 분명 해낼 거야. 내가 도울 거고.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게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생긴 자본이 있고 그동안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엄마 한번 도전해봐. 69살에 진짜 새 인생 시작해보는 거야. 딸의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남편과 미라의 집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재판 결과를 미라에게 알렸거든요. 뭐라고? 재산의 30%만 받았다고? 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집값 빼고 나면 거의 없어.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도 주래. 위자료까지? 그럼 태길 씨 손에 남는 돈이 뭐예요? 지금은 좀 빠듯하지. 하지만 투자도 하고 이것저것 하기 시작하면 돈은 또 벌 수 있어, 미라야. 미라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라는 남편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태길 씨, 미안한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돈 없는 남자랑은 더 이상 못 만난다고.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냥 별거 하면서 남남처럼 지낼 거라더니 이렇게 이혼까지 해서 빈털털이나 되면 대체 어쩌라는 거야. 그냥 이제 그만해 우리.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미라야. 알거지된 남자 필요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요. 지금 당장. 미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가방을 들고 미라의 집을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딸 지원이 노트북을 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화면에는 동네 상가 매물 정보가 가득했어요. 엄마, 여기 봐.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평수도 적당하고 월세도 괜찮아. 딸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상가였지만 위치는 좋아 보였어요. 신축 아파트 단지 입구 바로 앞이었거든요. 유동인구도 많을 것 같았습니다. 지원아, 엄마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엄마, 예찬 반찬에서 일하고 있잖아. 손님들이 엄마 손맛을 그렇게 칭찬하는데 당연히 할 수 있지. 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래, 해보자. 이제 엄마도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다음 날 딸과 함께 그 상가를 보러 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했고 채광도 좋았어요. 주방 시설도 갖춰져 있었죠. 앞쪽은 진열대를 놓기에 적당했고 뒤쪽 주방은 넓었습니다. 여기면 괜찮을 것 같아, 엄마. 내가 인테리어랑 간판 디자인은 싹 해올게. 내가 모은 돈 일부로 엄마한테 투자하는 거야. 엄마 꼭 잘해야 돼. 지원아, 내 돈을 어떻게 해? 엄마, 이건 투자야, 투자. 엄마 사업 분명히 잘 될 거라고 내가 믿으니까.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지원아. 계약을 하고 나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가게라니. 일주일 동안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딸이 디자이너 친구를 불러서 깔끔하게 꾸며줬어요. 하얀색과 연한 초록색으로
포인트를 준 인테리어였죠. 진열장은 유리로 돼 있어서 반찬들이 잘 보였습니다. 간판은 딸이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정화찬방 4글자가 부드러운 서체로 새겨져 있었어요. 엄마, 간판 어때? 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눈물이 났어요. 정화찬방. 제 이름이 저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지원아. 정말 예뻐. 오픈 준비를 하며 말순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제 가게를 차리게 됐어요.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말순 사장님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화 씨, 축하해요. 진작 그렇게 하셨어야죠. 정화 씨 손 마시면 대박 날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정화 씨가 잘해서 온 거죠. 오픈하면 꼭 알려주세요. 제가 첫 손님 할게요. 그렇게 사장님의 응원을 받으며 정화찬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 긴장으로 잠을 못 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갈비찜, 고등어 시래기 조림,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무생채, 제 시그니처 메뉴들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손은 저절로 움직였어요. 갈비는 정성껏 손질하고 고등어는 비린내가 나지 않게 생강과 함께 졸였습니다. 오전 9시 딸이 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응, 됐어. 그럼 오픈할게요. 딸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싱그러운 바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습니다. 첫 손님은 예상대로 말순 사장님이었습니다. 정화 씨, 축하해요. 갈비찜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갈비찜을 정성껏 포장해 드렸습니다. 말순 사장님이 웃으며 받아갔죠. 정화 씨, 대박 나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었어요. 젊은 엄마들, 어르신들, 모두 반찬을 사러 온 사람들이었죠. 여기 새로 생긴 반찬 가게죠? 고등어 조림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로 만들었어요. 손님에게 고등어 조림을 건네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 가게에서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을 파는 거예요.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날 고등어 조림을 사간 손님이 다시 왔어요. 사장님, 어제 고등어 조림 진짜 맛있었어요. 남편이 2그릇이나 먹었다니까요. 오늘은 갈비찜도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만든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손님들이 후기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정화찬방 갈비찜 진짜 맛있어요. 고등어 조림 최고. 시그니처 메뉴 다 맛있음.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딸이 SNS 마케팅을 열심히 해준 덕분이었죠. 엄마, 이번 달 매출 봐요. 순이익이 500만 원 넘었어요. 딸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500만 원이나? 완전 대박.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손으로 이만큼 벌다니. 평생 남편 돈으로 살았던 제가요. 그렇게 매달 매출은 늘어갔습니다. 일손이 모자라 직원도 뽑았고요. 반찬 가게를 시작한 지 6개월째 딸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택배 서비스 해볼까봐. 전국으로 배송하는 거. 택배? 그게 될까? 요즘은 다 택배로 사 먹어. 엄마 음식 맛있으니까 분명 잘 될 거야. 내가 온라인 스토어 만들어서 한번 올려볼게. 딸의 말대로 택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두 건 정도였는데 3달 후에는 하루 20건이 넘었어요. 딸이 주말마다 와서 박스 포장을 도와줬습니다. 모녀가 함께 일하는 시간이었어요. 행복했습니다. 딸과 함께 웃으며 포장하는 시간들이 즐거웠어요. 어느 날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박정아 사장님,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69살에 창업하셨다고요? 기자가 노트북을 펴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제 삶을 시작했네요. 대단하십니다.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라기보다는 그냥 용기요. 가족들 밥 해줬던 그 마음으로 용감하게 만들어요. 재료도 제일 좋은 걸로만 쓰고요. 기사가 나간 후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TV 지역 뉴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박정아 사장님, 시니어 창업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싶은데요. 촬영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어색했지만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습니다. 이혼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새로 시작한 이야기는 자세히 말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 작은 매장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늘 줄을 서고 택배 주문도 폭주했습니다. 엄마, 직원을 더 뽑아야 할 것 같아. 딸의 말대로 주방 보조 직원과 홀 직원을 더 뽑았습니다.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았어요. 날이 갈수록 정아찬방은 동네를 넘어 지역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출도 안정적이었고 단골 손님들도 많아졌어요. 어느 날 단골 고객님 한 분이 저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사장님, 시니어 요리 교실 강사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저요? 제가 강사를요? 네, 사장님 손맛은 젊은 강사가 절대 못 따라가요.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는 프로그램인데 가볍게 요리 가르쳐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며칠 후 복지관에서 다시 도희 씨를 만났습니다. 늘 우리 가게 반찬이 맛있다고 이야기해주던 단골 손님이어서 그런지 편안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사장님, 뭘 걱정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에서 요리 교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제 요리를 배웠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찜, 밑반찬. 평범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들이었죠.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하니까 진짜 맛있네. 어르신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혼자 사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반찬도 배달해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딸과 함께 가게 정리를 하며 말했습니다. 지원아, 엄마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아. 엄마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엄마가 해낸 거야. 엄마 혼자 힘으로. 내가 엄마는 분명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요, 제가 해낸 거예요. 69살에 새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딸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 하지 못했을 겁니다. 딸의 도움과 큰 지지로 저는 비로소 혼자 서게 된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판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정아찬방. 이 이름을 붙이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세월에 후회는 없었어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니까요. 정아찬방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가게로 출근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요리를 하는 일상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지관에서 요리 교실을 마치고 나오는데 도희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잠깐만 이야기 좀 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도희 씨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우리는 복지관 카페에 앉았어요. 사장님, 사실은 제안이 하나 있어요.
사장님, 요리 교실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요. 온라인 강의로 만들면 어떨까 해요. 온라인 강의요? 네, 유튜브나 온라인에서 시니어 분들을 위한 요리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전국에 계신 어르신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도희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온라인 강의라니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도 서툰데. 사장님, 그게 오히려 장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사람들한테 더 와닿거든요. 제가 촬영이랑 편집 다 도와드릴게요. 집에 돌아와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원아, 온라인 강의를 해보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엄마, 당연히 해야지. 전국 사람들이 다 배울 수 있잖아. 딸도 찬성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첫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스튜디오에 카메라가 설치됐고 도희 씨가 감독을 맡았어요. 자, 사장님. 편하게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김치찌개 끓이는 법 알려주세요. 카메라 앞에 손이 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정화찬방 박정화입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요리를 시작하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넣고 양념을 하는 동작들은 익숙했거든요. 촬영이 끝나고 도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해요, 사장님. 이거 올리면 대박 날 거예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만을 넘었고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정화 사장님 손맛 최고예요. 우리 엄마 생각나요. 따라 만들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따뜻한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갈비찜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덜 떨렸어요. 갈비찜은 고기를 미리 핏물을 빼는 게 중요해요. 찬물에 담가서 1시간 정도 두세요. 영상이 올라가자 또다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댓글 중에는 감동적인 것들도 많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요리를 못했는데 사장님 영상 보고 다시 시작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아이들한테 맛있는 음식 해줄 수 있어요.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3개월 후 지역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화 사장님, TV 지역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수 있으세요? 시니어 창업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촬영 당일 정화찬방 앞에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됐습니다. 리포터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늦은 나이에 창업하셔서 성공하신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라기보다는 그냥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69살에 이혼하고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딸이 언제나 제게 용기를 불어넣어줬고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리포터의 눈이 반짝였어요. 대단하십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요리를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께 무료로 반찬도 나눠드리고 싶고요. 방송이 나간 후 정화찬방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구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신 여성 대표로 선정되셨습니다. 공로상을 드리고 싶은데 시상식에 참석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대강당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딸 지원이 함께 동행해줬어요. 강당에는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가득했습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정화 사장님 나오셔서 상을 받아주세요. 무대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구청장님이 상패를 건네며 악수를 청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상패를 받고 소감을 말해야 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에 앉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69살까지 남의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제 이름으로 된 가게를 운영하고 많은 분들께 요리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어떤 것이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에서 딸이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강당 뒤쪽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거질꼴을 한 옷차림에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성공해놓고 나를 이렇게 버리는 게 말이 돼. 내 돈 내놔. 전 남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저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바람나서 집 나간 전 남편입니다. 여기서 당장 내보내주세요. 관계자들이 전 남편을 끌어냈습니다. 전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지만 결국 밖으로 나갔어요.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인생 최대 실수였던 사람입니다. 전 남편.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그늘에 있지 않으니까요.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뜨거운 박수였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딸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 밖으로 나오는데 전 남편이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 사람은 대뜸 우리 앞으로 나가와 돈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1,000만 원만 주면 안 나타날 테니 돈 좀 달라고. 순간 멈칫했지만 저는 딸의 손을 잡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화찬방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상을 받고 전 남편을 마주치고 괜찮은 것 같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극복해야 할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그늘도 아닌 저 스스로 살아나가야 하니까요. 다음 날 복지관 요리 교실에서 어르신들께 갈비찜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뉴스에서 봤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 선생님 음식 먹으면 힘이 나. 고마워. 어르신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도혜 씨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음식은 사람을 따뜻하게 품을 수도 있는 기술인 것 같아요. 기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제 음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시상식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화찬방은 평소보다 더 바빴어요. 시상식 뉴스를 본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2시쯤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시상식 때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턱수염도 제대로 안 깎은 것 같았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정화야. 전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나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나가주세요. 정화야, 나 좀 살려줘. 갈 데가 없어. 전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예전에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선택한 삶이잖아요. 나 쫓겨났어.
돈도 없고 친구들도 다 연락 끊겼고 고시원에서 살다가 거기도 월세 못 내고 나왔어. 지금은 지하철역에서. 전 남편의 말에 가슴 한편이 아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하는 게 역겨웠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데요? 정화야, 우리 39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걸 생각해서라도 밥이라도 한 끼 먹게 해줘. 사흘째 제대로 못 먹었어. 그 39년 동안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줬어? 나를 당신 뒤치다꺼리나 하는 하녀처럼 대했잖아. 집에서 노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다가 다른 여자 만나서 집 나가놓고 이제 와서 왜 이러는데?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손님 몇 명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전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용서? 이제 와서 용서? 당신은 나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누굴 탓하겠어요. 내 잘못인걸.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았던 내 잘못이지. 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금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당장 나가요. 제발, 나가주세요. 당신이 그날 집에서 나갈 때 했던 말처럼 나도 이제 좀 멋지게 살아보고 싶으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이제 꺼져줘. 제발.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 남편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미안해요, 나 때문에. 하지만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측은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끊어내지 못하면 나는 또 과거의 삶을 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회사 앞에 찾아왔었어. 돈 좀 달라고. 뭐라고 했어? 나는 안 준다고 했지. 엄마한테도 가지 말라고 했고, 사람이면 제발 엄마를 놔주고 그렇게 잘난 아빠 인생 살라고 했어. 잘했어, 지원아. 엄마 괜찮아. 응, 사실 오늘 가게에도 왔다 갔어. 엄마도 매몰차게 내보냈고, 이제 정말 끝이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저 별처럼 혼자 빛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아 씨 맞으시죠? 노태길 씨가 전 남편 되시나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네, 그런데요. 노태길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지하철역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추운 날씨에 노숙하다가 그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폐렴으로 추정되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쓸쓸하게 갔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멍하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원아, 아빠가 떠났대. 무슨 소리야 갑자기?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경찰이 말한 내용을 전했어요. 딸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복잡하네. 엄마, 자책하지 마. 어쩔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알아. 근데 내가 너무 문전박대했나 싶어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젊은 모습,
결혼식 날에 웃는 얼굴, 그리고 마지막에 가게에 왔을 때의 초라한 모습.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요리를 하고 웃었습니다. 제 삶은 계속되니까요.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무렵 정화찬방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도희 씨가 새로운 제안을 가져왔거든요. 정화 사장님, 시니어 전문 요리 교육센터를 만들면 어떨까요? 교육센터요? 네, 사장님이 대표가 되시고 저랑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전국의 어르신들께 요리를 가르쳐 드리는 센터요. 온라인 강의도 하고 오프라인 수업도 하고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교육센터라니, 저 같은 사람이 대표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사장님이 제일 적합하세요. 경험도 있고 손맛도 최고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사장님을 너무 믿고 따르잖아요. 그렇게 정화 시니어 요리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화찬방 옆 건물 2층이었어요. 넓은 주방과 교육실이 갖춰진 공간이었습니다. 오픈 첫날 어르신들이 20명 넘게 모였습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화 시니어 요리교육센터 대표 박정화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맛있는 요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수업은 주 3회,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였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찜, 생선조림, 잡채.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요리들을 가르쳤어요. 온라인 강의도 계속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30만 명을 넘었고 매주 새로운 레시피를 올렸어요. 댓글에는 감사의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정화 선생님 덕분에 요리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요리를 다시 시작했어요. 선생님 레시피 따라 하니까 남편이 칭찬해요.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교육센터는 대성공이었어요. 수강생이 100명을 넘었고 대기자도 50명이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말하면 모두가 알만한 대표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박정화 대표님, 70이 넘은 나이에 교육센터까지 운영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비결이 뭔가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 손맛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정확히 깨달은 거죠.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렇게 딸과 함께 부산과 대구에 분원을 오픈했습니다. 각각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일해줬던 직원들이 운영을 맡았어요. 저는 본원 대표이자 전체 총괄 대표가 됐습니다. 그렇게 사업은 나날이 확장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과 함께 오랜만에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원아, 엄마 생각해봤어. 내 인생 2막은 내 아빠 덕분에 시작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엄마가 도끼를 품고 강해져서 지금의 웃을 수 있는 것 같아. 삶이 참 아이러니하지?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지원아. 늘 내가 엄마를 답답해하는 걸 알면서도 엄마가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결국 너의 도움으로 엄마가 여기까지 왔네. 고맙다, 내 딸. 딸과 함께 정화찬방 간판 앞에 섰습니다. 2개의 간판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정화찬방과 정화시니어 요리교육센터. 제 이름이 2번이나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저 별처럼 스스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정아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 당당하게 살아. 내 이름으로. 그렇게 저는 늦었지만 가장 빠른 인생 2막을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 용기 잃지 마시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세요. 분명히 새로운 삶이 여러분 앞에 놓일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인공 정화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꽃밭 인생이었습니다. 창호 씨, 나 제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45년을 함께 산 남편과 이혼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저는 눈물을 머금고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황혼 이혼 후 저는 재산을 받아 집을 나왔습니다.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을 쥐고 레지던스형 오피스텔로 이사한 그날, 저는 진짜 행복이 시작될 거라 믿었습니다. 친구들처럼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밥도 사 먹고 쇼핑도 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설렘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자유롭고 남부럽지 않은 싱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저는 눈물을 머금고 전 남편에게 다시 돈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을 돈도 부족해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손을 벌렸습니다. 도저히 자식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낸 손끝에서부터 내가 어디까지 추락했다가 어디까지 기어 올라가게 될지는 그 누구도, 심지어 저 자신조차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꽃밭 인생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남편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언제나처럼 정확하게 3번 울리고 멈추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뜨지 않은 채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면서 매일 아침 듣는 소리였습니다. 이제는 알람보다 제가 먼저 깨는 날도 많았습니다. 곧이어 들려오는 남편의 발소리, 화장실 가는 소리, 세면대 물 트는 소리, 옷장 여는 소리, 마치 기계처럼 정확한 순서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세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요즘 들어 아침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어제 만들어둔 반찬을 꺼냈습니다. 김치, 시금치 무침, 된장찌개. 밥솥 버튼을 눌러 밥을 퍼내고 찌개를 데우고 반찬 그릇을 꺼내 담았습니다. 이 모든 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익숙했습니다. 상을 차리는 동안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회색 점퍼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용달리를 나가는 차림이었습니다.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먹어요. 내가 말했지만 남편은 대답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김치를 집어먹고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설거지통에 물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올게. 저는 부엌에서 고개만 돌려 대답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순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릇을 씻으며 냉장고 앞면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빼곡하게 붙어 있는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가스요금 영수증, 버스 배차표, 그리고 남편 창호가 직접 손으로 쓴 월별 지출표까지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1원 단위까지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건 남편의 세계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내가 이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8시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홈쇼핑 채널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누군가 목걸이를 팔고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목걸이였습니다. 한정 수량, 지금 주문하시면 사은품 증정, 무이자 할부. 그런 말들이 귓가를 스쳤지만 저는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시작되고 끝나고 광고가 나오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요리 프로그램, 여행 프로그램, 건강 정보 프로그램. 어느 것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는 거였습니다. 11시가 되자 저는 혼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차렸던 반찬 그대로 밥 한 공기.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맛이 없었습니다. 씹어도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 넓은 집이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12개나 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화면 가득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 온천에서 찍은 셀카, 오사카 거리의 야경. 모두 밝게 웃고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친구 영희, 순자, 명자. 다들 여행을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았습니다. 얼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정자야, 너도 나오지 그래? 다음엔 제주도 가려고 하는데. 너도 꼭 같이 가자. 친구 영희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답장을 해야 하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애매하고 남편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여행이요? 저한테는 먼 나라 얘기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화면만 바라보다가 결국 저는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을까요? 오후가 되자 저는 다시 유튜브를 켰습니다. 요즘 자주 보는 채널이 있었습니다. 윤경자의 세계여행이라는 채널이었습니다. 63살 여자가 혼자 배낭여행을 다니는 영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배낭을 메고 유럽 거리를 걸었습니다. 파리의 카페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프라하의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찍었습니다. 영상 속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60이 넘어도 늦지 않았어요.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저처럼 세계여행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여자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잠깐이었지만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곧 현실이 보였습니다. 제 방 문고리에 걸려있는 회색 앞치마. 20년 전 남편이 시장에서 사준 거였습니다. 낡고 때가 묻어서 빨아도 잘 지워지지 않는 그 앞치마를 보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건 제 인생이었습니다.
회색 앞치마 같은 인생. 저는 다시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친구들의 사진을 보며 비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궁상맞게 사는 걸까? 왜 나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걸까? 왜 나만 이렇게 갇혀 있는 걸까? 한탄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두부, 애호박, 양파,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칼로 야채를 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회색이 된 걸까요? 그저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어느 순간 저는 멈춰 있었습니다. 23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45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뭘 했을까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지나간 청춘이 떠올랐습니다. 공장에서 재봉사로 일하던 시절. 그때는 제 손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월급날이면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사 먹었습니다. 영화관에도 갔습니다. 그때가 좋았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집안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45년이 흘렀습니다. 제 이름 정자는 언제부턴가 사라졌습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내. 그렇게만 불렸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지갑 사정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돈 관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저는 생활비만 받았었습니다. 그것도 언제나 모자랐습니다. 더 달라고 하면 남편은 가계부를 펴서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 이번 달 전기세가 2만